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이 폭로한 충격적인 보고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4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한방으로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죠. 북한 사이버 범죄를 감시하던 국제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 북한 추적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과 6개월 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11개국을 이끌어 새로운 감시 체제 MSMT를 출범시켰고 1년 만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죠. 2025년 10월 22일 한국이 주도한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북한이 21개월간 4조 원을 탈취했고 한국인 납치 사건의 배후인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북한 돈 세탁 창구였다는 충격적인 연결고리까지 밝혀냈어요. 유엔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은 한국, 그들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톰슨입니다. FBI 사이버 범죄국 국제협력팀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2024년 4월 28일, 저는 워싱턴 DC 본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중계되고 있었죠. 그날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었어요. 러시아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안이 부결된 거였죠. 이 조직은 14년간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해온 유일한 국제감시체계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끝이구나. 저는 지난 10년간 이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고 가상자산 탈취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수집한 정보는 우리 수사의 핵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제 상사인 마이클 부국장이 물었어요. 대안이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엔 밖에서 이런 규모의 국제공조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죠. 그날 오후 저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엠마리가 최근 북한 해킹 동향을 보고했어요. 지난 3개월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28살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우리 팀에서 가장 똑똑한 분석관이었죠. 그녀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이 탈취한 금액이 8억 달러를 넘었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있었다면 이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불가능했죠. 회의가 끝난 뒤 엠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유엔 밖에서 새로운 감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엔 체제를 대체할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었죠. 4월 말,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대북 사이버 범죄 추적의 종말. 본문에는 전문가 패널 해체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북한 활동 정보 공유 중단. 둘째, 국제 공조 약화. 셋째, 제재 이행 감시 불가. 저는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은 북한에게 자유를 준 것과 같다고요. 보고서를 제출한 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북한 관련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10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죠. 파일을 보다가 한 문서에 눈길이 갔습니다. 2023년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공격 패턴 분석 보고서였어요. 전문가 패널과 공동 작성한 거였습니다. 그 보고서 덕분에 우리는 여러 건의 해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어요. 수백억 달러의 피해를 막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협력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5월 초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더 대담해질 거라고요? 국제감시망이 사라졌으니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북한 사이버 공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6개월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거라는 것도요. 2024년 10월 15일, 저는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뉴욕이었어요. 컨퍼런스 첫날,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특별 발표를 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세션에 참석했죠. 그저 의례적인 발표겠거니 생각했어요.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박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실 북핵 외교기획관이었습니다. 박지훈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쓴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후 6개월간 국제사회는 공백 상태였다고요.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감시 체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참여 국가 목록이 나왔어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총 11개국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1개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빠져 있었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박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MSMT는 지난 10월 출범했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할 거라고 했어요. 전문가 패널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러시아와 중국 없이 어떻게 북한을 감시하겠냐고요? 박지훈이 답했습니다. 유엔 체제는 아니지만 실질적 공조는 가능하다고요. 정보 공유와 제재 이행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했죠.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말은 좋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북한의 주요 협력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게 뻔했어요. 세션이 끝난 뒤 저는 엠마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엠마는 흥분해 있었어요. 한국이 대단하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1개국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북한 자금이 흐르는 주요 경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치거든요. 그 나라들의 협조 없이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엠마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냐고요. 유엔이 막혔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답했죠. FBI에서 15년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국제공조에는 실질적 힘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10월 23일 MSMT 공식 출범 소식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했고 11개국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FBI 본부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MSMT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우리 팀도 정보 공유를 시작할 거라고 했죠.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 우리도 협조하라고요. 하지만 기대치는 낮추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팀 회의에서 MSMT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고요?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체제 밖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고요. 11월 초 한국 측에서 첫 협력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최근 활동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죠. 정보만 주고받는다고 북한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11월 중순 엠마가 흥미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에서 북한 해킹 패턴 분석 자료를 보내왔다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상당히 정교했어요. 북한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 변종들을 세밀하게 분석해놨더군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생각보다 실력이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기술력은 있다고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핵심은 자금 추적이었어요.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쳤죠. MSMT에 그 나라들이 없으니 추적이 끊길 수밖에 없었어요. 11월 말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MSMT 체제의 한계와 전망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유엔 체제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 팀이 이미 중요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단서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것도요. 2025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엠마였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죠. 북한이 대형 거래소를 해킹했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팀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피해 규모가 표시되고 있었죠.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가 당했습니다. 피해액이 3억 달러를 넘었어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엠마가 보고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전과 달랐다고요. 훨씬 정교했고 방어망을 뚫는 속도가 빨랐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유엔 감시망이 사라지자 북한이 더 대담해진 겁니다. 1월 중순 또 다른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싱가포르 거래소였어요. 피해액 2억 5천만 달러, 불과 2주 만에 두 번째 대형 사건이었죠.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올해 북한이 탈취할 금액이 작년을 훨씬 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엠마가 말했습니다. 한국팀에서 분석 자료를 보내왔다고요? 북한의 새로운 공격 패턴을 파악했다더군요. 저는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김서연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북한이 사용한 악성 코드를 완전히 분해해놨더군요.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북한이 AI를 활용해 공격을 자동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공격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분석 수준이라면 우리만큼 하는데요. 엠마가 웃으며 답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이 월 초 세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국 거래소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격이 조기에 차단됐거든요. 한국 측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김서연 박사팀이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경고했고 방어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공격을 사후에 분석하는 건 우리도 하지만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한국팀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었어요. 이 월 중순 MSMT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됐죠. 저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어요. 박지훈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올해 1월과 2월 북한의 활동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달간 북한이 탈취한 금액이 8억 달러였어요.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였죠.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북한은 최소 20억 달러를 탈취할 거라고요. 우리 돈으로 28조 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했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이었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어요. 탈취한 가상자산이 여러 경로로 세탁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도표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시작된 자금이 중국, 러시아, 홍콩을 거쳐 흩어지는 경로였어요. 저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경로가 눈에 띄었어요. 캄보디아로 가는 라인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자금이 급증했다고요. 특정 금융 플랫폼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최근 그곳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엠마와 통화했습니다. 한국팀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이제 MSMT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조금은 바뀌었다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다고 했죠. 3월 초 네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태국 거래소였어요. 피해액 1억 7천만 달러. 하지만 이번엔 한국팀이 3일 만에 자금 흐름을 추적해냈습니다. 돈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발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중요한 단서일 거라고요. 3월 말 김서연 박사가 FBI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캄보디아 경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MSMT가 뭔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4월 15일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간 김서연 박사팀과 협력해서 캄보디아 경로를 추적했어요.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금이 캄보디아에 들어간 후 흔적이 사라졌거든요. 저는 FBI 본부 회의실에서 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엠마가 보고했어요. 지난 4주간 추적 결과 북한 자금이 캄보디아의 특정 금융 플랫폼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플랫폼 이름은 후이원페이였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후이원페이 안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MSMT의 한계였어요. UN 체제였다면 안보리 결의로 캄보디아를 압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했죠. 4월 20일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온 정보 협조 요청 거부 통보였어요. 우리가 북한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정식으로 거부당한 겁니다. 거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MSMT는 UN 체제가 아니므로 협조 의무가 없다는 거였죠.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박지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어요. 중국과 러시아 없이는 북한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죠. 박지훈의 답장은 의외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른 경로를 찾을 거라고 했죠.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다른 경로가 뭐가 있겠어요. 북한 자금의 90%가 중국과 러시아를 거치는데요. 5월 초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북한이 다시 대형 공격을 감행했어요. 미국 거래소였습니다. 피해액이 4억 달러를 넘었죠. FBI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이었어요. 저는 사건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자금 추적은 또다시 막혔어요. 돈이 중국 본토로 들어간 순간 흔적이 끊겼습니다. 부국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MSMT와 협력해서 뭔가 성과가 있었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없다고요.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역시 유엔 체제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요. 한국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개월간 MSMT와 협력했지만 북한 자금을 단 1달러도 추적해내지 못했거든요. 5월 중순, 김서연 박사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접속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경로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고요. 후이원 그룹이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서연이 설명했어요. 후이원 그룹은 최근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조직과 연결돼 있다고요. 그 순간 뭔가 번쩍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납치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하는 일이었죠.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후이원 그룹은 그 범죄 조직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북한 자금도 같은 루트로 세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이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김서연의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었어요. 북한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협조를 거부하고 있었죠. 저는 엠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팀이 뭔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엠마가 답했습니다. 한국 팀을 믿어보자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 예상을 계속 뒤집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5월 23일, 김서연 박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워싱턴 시각으로는 한밤중이었죠. 김서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를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무슨 증거냐고 물었어요.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MSMT 분석팀이 후이원 페이 시스템 내부의 거래 패턴을 분석했다고요. 그리고 특정 계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계좌들이 모두 가짜 신원으로 개설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래 패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전형적인 방식과 일치했죠. 저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0분 뒤 제 이메일에 100페이지가 넘는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김서연 팀의 분석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후이원 페이 안에서 일어난 수천 건의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북한과 연결된 거래를 600여 건 찾아냈죠. 더 중요한 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돈은 후이원 페이를 거쳐 중국 본토의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로 흘러갔어요. 그 거래소 이름은 드래곤코인이었습니다. 5월 25일, 저는 FBI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부국장과 주요 팀장들이 모였어요. 저는 김서연 팀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죠. 한국 팀이 북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캄보디아 후이원 페이를 거쳐 중국의 드래곤 코인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 패턴과 시간대가 모두 일치한다고 했어요. 특히 북한이 미국 거래소를 공격한 직후 이틀 만에 같은 금액이 드래곤 코인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죠. 한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협조를 거부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김서연 팀이 추가로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드래곤 코인은 중국 공안 당국의 감시 대상입니다. 지난해 마약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증거를 중국 공안에 제공하면 그들도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북한 자금 세탁과 범죄 조직이 연결돼 있다는 증거니까요. 부국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어요.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 공안 측에 공식 협조를 요청하세요.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김서연과 협력해서 중국 공안 당국에 보낼 자료를 준비했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북한 자금이 드래곤 코인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6월 초 중국 공안 당국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드래곤 코인 본사를 전격 수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거래소 운영진 중 일부가 북한 해킹 조직과 직접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중국 공안은 즉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서버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6월 10일 중국 측이 FBI에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중국은 협조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죠. 중국 공안 관계자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북한 자금 세탁이 중국 내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그래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김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중국 측 자료까지 확보하면 북한 자금 흐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6월 중순 MSMT와 FBI, 중국 공안이 공동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드래곤 코인에서 압수한 거래 내역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규모를 확인했죠. 지난 2년간 북한이 드래곤 코인을 통해 세탁한 돈이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미국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12억 달러면 북한 전체 무역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한다고요? 드래곤 코인에서 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했죠. 6월 20일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돈은 러시아의 특정 은행으로 흘러갔어요. 그 은행은 북한 무역회사들의 주거래 은행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 거래소를 공격하고 캄보디아와 중국을 거쳐 자금을 세탁한 뒤 러시아 은행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체 흐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MSMT가 없었다면 절대 밝혀낼 수 없었던 루트였죠.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마이클, 이건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북한 자금 세탁 루트를 완전히 파악한 건 처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팀이 해낸 거라고 했죠. 부국장이 웃었습니다. 협력의 힘이라고 했어요. MSMT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김서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MSMT는 작동합니다. 김서연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MSMT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FBI가 그 성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7월 초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러시아 은행으로 흘러간 북한 자금을 추적하던 중이었어요. 김서연 팀이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죠. 그날 아침 화상회의에서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은행에서 나간 돈이 동유럽의 무기 중개상들에게 흘러간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훔친 돈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김서연이 자료를 공유했어요. MSMT 팀이 6개월간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북한은 드래곤 코인에서 세탁한 자금 중 40%를 무기 구매에 사용했어요. 구체적인 품목도 밝혀졌습니다. 한도미사일 부품, 핵개발 관련 장비, 군사용 반도체였죠. 모두 UN 제재로 금지된 품목들이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정보를 즉시 국가안보회의에 보고하라고요. 7월 5일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앞에서 브리핑을 했죠. 북한은 지난 2년간 가상자산 해킹으로 12억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그중 4억 8천만 달러가 무기 구매에 사용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냈냐고요. 저는 MSMT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다자협의체가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를 연결하는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고요. UN 제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MSMT와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저는 회의 후 김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MSMT의 가치를 공식 인정했다고 전했어요. 김서연이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목표를 달성할 차례라고요. 북한의 무기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라고 했죠. 7월 중순 MSMT는 더 놀라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북한이 동유럽에서 구매한 무기 부품들이 시리아와 이란으로 재수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중개 역할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 발견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가 중동 분쟁과도 연결돼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7월 20일, 영국 정보기관 MI6가 FBI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도 북한 무기 거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막혀 있었죠. 저는 MI6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MSMT의 분석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요. 저는 김서연과 상의했습니다. 김서연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MSMT는 정보를 독점하지 않는다고 했죠. 목표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국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MI6가 런던에서 북한 연계 무기 중개상을 체포했어요. 20년간 추적하던 인물이었죠. 7월 말, 프랑스와 독일도 MSMT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MSMT를 의심하던 나라들이었거든요.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죠. 김서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MSMT의 회원국이 35개국으로 늘었다고요. 그리고 매주 새로운 나라들이 가입을 신청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엔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만든 작은 협의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거든요. 8월 초 MSMT는 결정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과 연결된 가상자산 주소 1200개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겁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해당 주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요청했어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던 주요 세탁 루트 5개가 일주일 만에 막혔어요. 저는 엠마와 함께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북한은 새로운 루트를 찾으려 할 거라고 했죠. 8월 15일 북한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보복했어요. 한국의 주요 거래소 3곳이 동시에 공격받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MSMT가 실시간으로 공격을 감지하고 대응했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저는 김서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북한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고 했어요. 김서연이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북한의 모든 불법 자금 루트를 막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MSMT의 성공과 미국의 협력 전략이었죠.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유엔 체제가 무너진 시대에 한국이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했어요. 9월 초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 있었어요. MSMT 주최로 열린 국제사이버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장에는 5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박지훈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MSMT는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 세탁 루트 17개를 차단했습니다. 회원국은 42개국으로 늘었고요.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70% 감소시켰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성과였거든요. 연설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박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MSMT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다고 했어요. 한국팀이 모든 걸 해냈다고 했죠.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협력이 핵심이라고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따라왔다고 했어요. 9월 15일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MSMT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겁니다. 러시아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두 나라는 협조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직접 참여하고 있었죠.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그들에게도 위협이 됐기 때문이라고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중국과 러시아 내부의 조직 범죄와 연결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 거라고 했어요. 9월 말 FBI 본부에서 특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부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국제협력 공로상을 받게 됐다고 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시상식에서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톰슨 요원이 한국의 MSMT와 협력해서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고요. 특히 중국 공안과의 협력 통로를 열어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상패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제 상이 아니라고요. 김서연과 MSMT 팀의 상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MSMT가 보여준 혁신과 끈기에 경의를 표한다고요.
그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시상식 후 엠마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죠. 1년 전 저는 MSMT를 의심했습니다. 유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죠.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고 그게 실제로 작동했어요. 10월 초 국제 언론들이 MSMT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어요. 한국의 작은 실험이 국제 안보를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MSMT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유연한 구조, 실시간 정보 공유, 실무자 중심 협력이 핵심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FBI 대변인이 허가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MSMT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속도입니다. 유엔은 결정에 몇 달이 걸려요. 하지만 MSMT는 며칠 만에 움직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면 바로 그 속도가 필요해요. 10월 20일 박지훈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미국의 협력 덕분에 MSMT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 한다고요? 한국이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박지훈이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마이클, 우리는 이제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싸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죠. 10월 말 저는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었고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했죠. 엠마가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세탁 루트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이번엔 아프리카를 거치는 경로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MSMT가 있다고 했죠. 김서연과 협력해서 아프리카 루트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SMT 네트워크를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MSMT는 성공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성공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MSMT 본부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1년 반 동안 화상으로만 협력하다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죠. 서울 광화문에 있는 MSMT 사무국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30명 남짓한 인원이 전부였죠. 김서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니 더 젊어 보였어요. 그녀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드디어 만나네요, 마이클. 저도 웃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주 화상으로 얼굴을 봤지만 직접 만나니 감회가 달랐어요. 김서연이 사무실을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회원국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48개국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니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100개국이라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박지훈 외교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저를 맞았어요. 박지훈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협력 덕분에 MSMT가 국제적 신뢰를 얻었다고 했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다고 했어요. 한국의 비전과 실행력이 전부였다고 했죠.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고요? 북한뿐 아니라 다른 사이버 위협에도 MSMT를 확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FBI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죠. 이미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어요. MSMT와의 협력을 장기 전략으로 삼자는 내용이었죠. 저녁에 김서연 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명 전원이 모였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MSMT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적이었다고요? 유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작동했죠.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한 젊은 분석가가 말했어요. 처음엔 자신들도 불안했다고요. 과연 미국이 협력해 줄지 확신이 없었다고 했죠. 김서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협력에 건배하자고 했어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에 건배한다고 했죠. 다음 날 저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김서연이 함께 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바라보면 다른 생각이 든다고요.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북한이 있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계속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대응할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MSMT가 그 방법이라고 했죠.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귀국 전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MSMT 협력의 미래 새로운 국제 안보 모델이었어요. 저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시작부터 성공적인 협력까지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MSMT는 유엔 체제가 무너진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혁신과 협력으로 국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죠. 미국은 이 새로운 모델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자 세계의 안전을 위한 길입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죠.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비전과 실행력이 중요했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어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김서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요. 김서연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아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MSMT는 계속 성장할 거고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MSMT와 FBI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요.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대응할 힘이 있어요. 협력의 힘이요. 그리고 그 힘은 작은 나라의 큰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체 스토리 정리. 이 이야기는 한국이 만든 다자안보위협협의체 MSMT가 국제사회의 회의를 딛고 실질적 성과를 이루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미국 FBI 요원 마이클 톰슨의 시점에서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그가 한국 팀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사이버 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결국 국제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유엔 체제가 무력화된 시대에 작은 나라 한국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끈기로 새로운 국제 협력의 길을 제시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비전과 실행력이죠. 한국의 MSMT는 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